여기가 어디인가? 자네 옷은 어찌하고 맨몸으로? 마님, 깨어나셨습니까? 저는 원래 추위를 안 타서 괜찮습니다. 이 죽부터 드시지요. 고마워요. 눈을 떠보니 흘바람이 매섭게 새어들어오는 낡은 움막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을 최고 세도가의 안방마님.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소용돌이 나루터. 양손이 꽁꽁 묶인 채 검은 보자기에 쌓여 차가운 탕물로 내던져진 마님을 건져 올린 건 바로 이사내였습니다. 숨막히는 칠 같은 물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사람이었지요. 이 바보 사공에 미련할 만큼 순박한 진심이 삶을 포기하려던 마님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를 되살려 놓습니다. 천한 대사공이 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가녀린 숨결 한 번이 훗날 썩어 빠진 고을을 통째로 뒤집어 엎는 거대한 폭풍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소용돌이 나루라 불리는 강가에 칠복이라는 사공이 살았습니다. 소용돌이 나루는 그 이름대로 물살이 험하기로 고을에서 손꼽히는 곳이었지요. 물이 불어나는 장마철이면 가장 익숙한 뱃사공도 아차하는 순간 뒤집히기 일쑤였고, 한겨울 얼음이 녹아 강물이 부풀어 오를 때면 굵은 통나무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무서운 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이 나루의 하나뿐인 사공이었고 수십 년을 이 물살과 씨름에 온 덕에 어떤 뱃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손목의 감각을 지니고 있었지요. 칠복은 30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였으나 얼굴은 40이 넘어 보였습니다. 강바람과 햇살에 질기게 그을린 탓이었지요. 허리는 어릴 적 배전에서 굴러떨어진 이후로 늘 조금 굽어 있었고, 양손은 노를 쥐는 삶을 수십 년 이어온 끝에 마디마디가 굵은 옹이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손으로 칠복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강을 건너고 또 건넜습니다. 양반이 타도 상인이 타도 짐을 잔뜩 진 머슴이 타도 칠복은 언제나 한결같이 노를 저었지요. 문제는 칠복이 너무 마음이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셈이 없다는 쪽이 맞았지요. 강 건너편에서 땡전 한 입도 없이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가 있으면 그냥 태워보냈고, 짐이 너무 무거워 울상을 짓는 아낙니가 있으면 뱃삭슬 반만 받고 짐까지 날라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루터 단골들 사이에서 칠복이라는 이름은 바보 사공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였지요. 칠복이한테 가면 된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반쯤 비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칠복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두부장수 막동이 그 가운데 하나였지요. 막동은 이른 아침마다 장터로 나가며 나루를 건넜는데, 장이 파하고 돌아오는 점을 여기면 꼭 팔다 남은 두부를 한 모 들고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자리가 부서지거나 모서리가 으깨진 것이었지요. 팔다 남은 것이니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네. 막동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칠복은 그 부서진 두부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굽혔지요. 막동은 그럴 때마다 에이, 바보 같은 사람 하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늘 따뜻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지요. 약초꾼 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백발의 노인으로 달포에 한 번꼴로 산에서 내려와 나루를 건넜는데, 올 때마다 가죽 주머니에서 말린 열매 한 줌을 꺼내 칠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기운 나는 것이니 씹어 먹거라. 노인은 그 이상 말을 보태는 법이 없었지요. 칠복은 그 열매 한 줌을 소중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팔다 남은 두부와 말린 열매 한 줌, 그것이 칠복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선물이었지요. 나루터 단골 손님 중에는 그런 칠복을 노골적으로 얕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뱃삭을 던지듯 내밀고 강을 건너자마자
인사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것은 예사였고, 심한 경우에는 물건이 강에 빠졌다며 칠복에게 뛰어들라 닥달하기도 했지요. 칠복은 그럴 때도 별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를 저으며 강을 건넸지요.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무언가를 잔뜩 담고도 쏟아내지 않는 강물처럼 칠복의 눈은 항상 고요했지요. 버려진 개가 나루터 어귀에서 기웃거리면 먹다 남은 것을 나눠주었고, 강가에 떠내려 온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 퍼덕이면 지프로 둥지를 만들어 따뜻한 곳에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런 칠복을 보며 혀를 차거나 피식 웃었지요. 그러나 칠복은 그 시선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달리 살 수가 없었지요. 소용돌이 나루에서 반나절 남짓 걸어가면 고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기와 지붕이 웅장한 진사댁이 나타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진사의 세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을원님도 진사에게 밉보이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포교들은 진사댁 담장 아니라면 물었다 놓은 개처럼 조용해졌지요. 그 집 안 채 깊숙한 곳에 서씨 마님이 살았습니다. 서씨는 나이 28의 여인으로 단아한 이목구비의 눈빛이 유달리 또렷한 미인이었지요. 친정은 한때 학문으로 이름을 날리던 집안이었으나 서씨가 진사댁으로 시집을 오던 때에는 이미 가세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집안을 위해 스스로 그 혼사를 받아들였지요.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온 진사댁은 서씨의 다짐을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갉아먹는 곳이었지요. 서씨 마님의 가장 큰 재주는 비상한 기억력이었습니다. 어릴 때 책을 한 번 훑으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머릿속에 남았고,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은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지요. 친정아버지는 그런 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 기억은 비단에 새긴 글씨 같구나.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 훗날 이토록 중요한 재주가 될 줄은 서씨 자신도 몰랐지요. 서씨가 남편 진사의 진면목을 처음 마주한 것은 혼례를 올린 지 2해가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진사의 사랑채 서안 위에는 언제나 두툼한 장부가 놓여 있었는데, 서씨는 그것이 집안 살림 장부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날 서씨는 남편이 외출한 빈틈에 안채로 이어진 복도를 지나다가 사랑채 문이 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심부름 나간 하인이 실수로 닫지 않은 것이었지요.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으나 바람에 날린 장부 한쪽이 방문 밖으로 삐져나오며 서씨의 치맛자락에 스쳤습니다. 서씨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굳어버렸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이름들, 그리고 날짜. 굴량미 수백 석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간 내역이 몇 쪽에 걸쳐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서씨의 비상한 기억력은 순식간에 그 내용을 머릿속 깊이 새겨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순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적힌 쪽지 몇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서씨는 본능적으로 그 쪽지들을 속치마 허리 안쪽에 접어 밀어 넣었지요. 심장이 귀에 들릴 만큼 쿵쿵거렸습니다. 발소리는 멀어졌고 서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채로 돌아와 바느질 광주리를 집어들었지요. 그날 밤 서씨는 등잔 아래 홀로 앉아 그 쪽지들을 속치마 안감에 곱게 꿰매 숨겼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으나 개의치 않았지요. 꿰맨 자리는 겉으로 보면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사는 이미 낌새를 챘습니다. 부리는 하인들에게 서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했고, 그날 사랑채 인근에서 서씨의 치맛자락이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진사는 속으로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서씨 마님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간통이라는 이름의 누명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씨를 향해 조여들기 시작했지요. 진사의 본명은 허봉석이었으나 고을 사람들은 그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지 못했습니다. 진사 혹은 나으리라 불렀지요. 나이는 40 중반으로 수염을 곱게 다듬고 비단 도포 자락을 거추장스러울 만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그의 취향이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었으며 말을 할 때는 항상 낮고 무거운 목소리를 유지했지요. 그 모습만 보면 학문을 닦은 선비이거나 덕망 있는 향반이라고 여길만 했습니다. 그러나 허봉석이라는 사람의 실체는 그 도포 자락 뒤에 감추어진 장부 속에 있었지요. 고을 군량미 창고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된 이후로 진사는 해마다 일정량의 군량을 중간에서 빼돌려 자신의 재산으로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석에 불과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 양은 불어났고 빼돌린 곡식은 시전 상인들에게 팔려나갔지요. 고을원님 자리를 거쳐간 이들에게 뇌물을 쥐어주어 입을 막았고 포교들에게도 때맞춰 은자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는 동안 허봉석의 재산은 고을 최고의 세도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쌓여갔지요. 화사는 진사댁에서 몇 해 전부터 지내온 첩이었습니다. 23의 나이로 이름처럼 화사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러나 화사의 진짜 무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머리와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이었지요. 화사는 진사의 곁에서 크고 작은 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사랑채에 드나드는 손님의 이름을 메모하고 장부 심부름을 하고 진사의 신복이 전하는 쪽지를 받아 전달하는 일이었지요. 자연스럽게 화사는 진사의 비위 행각 상당 부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진사는 화사를 총애하며 서씨 마님을 제거하면 정실로 올리겠다고 달콤하게 속삭였지요. 화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셈을 하고 있었지요. 횡령이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것을 화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하며 보고 들은 것들이 쌓일수록 이 집의 번영이 위태로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임을 피부로 느꼈지요. 화사는 조용히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가라앉기 전에 살아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지요. 진사가 서씨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사랑채 인근에서 서씨의 옷자락이 보였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간통이라는 누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사의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었지요. 서씨를 내보낼 구실을 찾던 중이었으니 이보다 더 편리한 죄목은 없었습니다. 진사는 신복들을 불러 지시를 내렸지요. 장터 뒷골목에 건달 며칠 풀어 그날 밤 나루터 근방에서 서씨 마님과 낯선 사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위증을 사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씨가 내쫓기기를 기다리지 않았지요. 직접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초가을, 달이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린 밤이었습니다. 강물은 낮 동안 내린 비로 불어 있었고 소용돌이 나루의 물살은 평소보다 더 거세게 휘돌고 있었지요. 강 언저리 갈대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가끔 물새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밤 강가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각이었지요. 진사의 신복 셋이 나루터 어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자정을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셋 모두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그중 두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검고 두터운 삼배 보자기로 둘둘 감긴 꾸러미였지요. 꾸러미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들어야 겨우 나를 수 있을 만큼이었지요.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복들은 눈길 한 번 나누지 않고 나루터 한가운데로 빠르게 걸어갔지요. 배가 묶여있는 뱃전에서 불과
열 발자국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뱃전에는 칠복이 낡은 가마니를 깔고 누워 있었지요. 장마 이후로 배 밑에 물이 스며들어 안을 말리는 중이었고, 칠복은 그 위에서 잠이 든 채였습니다. 한낮에 여러 번 강을 왕복한 뒤라 몸이 무거웠고, 강가의 습한 바람 소리는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렸지요. 신복 하나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하나가 끄트머리를 잡아 기세를 보탰지요. 그리고 셋이 함께 힘을 모아 꾸러미를 강물 한가운데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어둠 속을 날아가더니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물보라가 일었다가 이내 가라앉았고 소용돌이는 무언가를 삼키듯 꾸러미 주위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신복들은 잠시 강물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자리를 떴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 강물 한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주 가늘고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물살에 반쯤 묻혀버릴 것 같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사람 살려. 잠들어 있던 칠복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소용돌이 나루를 수십 년 지켜온 칠복의 귀에는 강물 소리와 사람 소리를 구별하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칠복은 가만히를 걷어차며 일어섰습니다. 신복들이 사라진 방향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칠복은 그대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초가을 강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으나 칠복은 멈추지 않았지요. 소용돌이 나루의 물살을 손바닥처럼 아는 칠복은 소용돌이를 거슬러 헤엄치지 않았습니다. 물살의 방향을 따라 비스듬히 몸을 틀며 꾸러미가 떨어진 쪽으로 나아갔지요. 어둠 속에서 손끝에 무언가 두터운 천이 잡혔습니다. 칠복은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끌어안고 강가로 헤엄쳤지요. 강가에 꾸러미를 끌어올린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삼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지요. 여인이었습니다. 두 손이 결박된 채 의식을 잃은 여인이 차가운 보자기 안에 웅크려 있었지요. 칠복은 숨부터 확인했습니다. 가느다란 숨결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칠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복은 처음에는 관하로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채 강물에 던져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관하에서 보호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발길을 떼기 전에 칠복의 머릿속에 지난 수년간 두 눈으로 봐온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포교들이 허 진사댁 대문을 드나드는 것, 원님이 직접 허 진사를 찾아 인사를 올리는 것, 고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포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허 진사댁이었다는 것이었지요. 칠복은 천한 뱃사공이었으나 눈과 귀는 멀쩡했습니다. 관하는 안 되겠다. 칠복은 중얼거리며 여인을 들쳐업었지요. 여인의 몸은 강물에 젖어 있었고 체온은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칠복의 등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움이 발걸음을 서두르게 했지요. 소용돌이 나루에서 강둑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칠복이 사는 허름한 움막이 있었습니다. 흙벽에 짚을 얹어 만든 것으로 칠복이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보수다운 보수 한 번 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사람이 산다기보다는 겨우 비를 피하는 정도의 곳이었습니다. 칠복은 여인을 움막 안쪽에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소립과 나무 부스러기를 긁어모아 불씨를 살렸지요. 불이 붙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칠복의 손은 그 사이에도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오르기 시작하자 칠복은 자신의 몸에 걸친 홑겹 저고리를 벗어 여인의 몸 위에 덮었지요. 상반신이 그대로 드러났으나 칠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궁이 불이 방 안을 데우기까지 칠복은 문 앞에 앉아 여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텼지요.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으나 칠복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그제야 여인의 행색을 제대로 살폈지요. 속치마와 버선이 고운 것으로 보아 양반가의 마님이 분명했습니다. 결박한 새끼줄은 이미 풀었으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칠복은 물을 떠다가 여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적은 양의 물로 남은 것은 마님 곁에 두었지요. 날이 밝아오자 칠복은 부엌 구석에 있던 묵은 쌀을 긁어 죽을 끓였습니다. 양이 워낙 적어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랄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칠복은 그것을 바가지에 담아 여인 곁에 놓았습니다. 자신은 먹을 생각조차 않았지요. 문을 닫고 바깥에 쪼그려 앉아 추위를 견디며 여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강바람이 살을 에었으나 칠복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움막 안에서 기척이 들린 것은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이었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지요. 처음에는 낯선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움막 안에 형편없는 살림살이와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그리고 아궁이 위에 식어가고 있는 죽 한 바가지를 보았지요. 서씨 마님이 문을 밀고 밖을 내다보자 상반신이 드러난 채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칠복이 보였습니다. 칠복은 마님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무어라 말을 보태지도 거창하게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저 마님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씨 마님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강물에 던져진 몸이었지요. 살아야 할 이유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뱃사공의 저고리 한 장과 죽 한 바가지가 서씨 마님의 가슴 어딘가에 꺼져가던 불씨 하나를 다시 살려놓고 있었지요. 정신을 차린 서씨 마님이 처음 한 일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흙벽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고 천장에는 짚이 듬성듬성 엮여 있으며 살림이라고는 낡은 바가지 몇 개와 부러진 노 한 자루가 전부인 곳이었지요. 서씨 마님이 평생 살아온 진사댁 안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어지러움에 다시 손을 짚었지요. 강물에 오래 잠겨있던 탓에 몸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칠복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에는 물을 담은 바가지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깨어나셨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서씨는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허리에 옹이진 손, 그리고 상반신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바가지를 내미는 사내였지요. 저고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 서씨는 자신의 몸에 덮여 있는 것이 칠복의 옷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자네의 옷이 아닌가? 괜찮습니다요. 저는 원래 여름부터 늦가을까지는 이래도 됩니다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강바람은 이미 겨울 턱 밑까지 차가워져 있었고 칠복의 어깨와 팔에는 소름이 가득 돋아 있었지요. 그러나 칠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씨 마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지요.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죽 한 바가지가 문 앞에 놓였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마님 곁에 내려놓고 다시 문 밖으로 나가려 했지요. 서씨가 칠복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밖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추우실까봐 문 닫고 바깥에 있겠습니다요. 서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마님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이 지나갔지요. 죽음을 결심했던 밤, 차가운 강물, 결박된 손목, 그리고 이 낯선 움막의 온기였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들어오게. 칠복은 멈칫했습니다. 마님, 저는 천한 사공이라 마님 계신 방에 함부로 들어가기가. 들어오라 했네. 서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지요. 방 안가장 끄트머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서씨는 죽을 한술 떠서 칠복에게 내밀었지요. 자네도 먹게. 저는 괜찮습니다요. 자네 것을 자니가 먹겠다는데 무슨 괜찮다는 말인가. 받거라. 칠복은 영문을 모른 채 바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움막 안에서 한 바가지의 죽을 나눠 먹었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소리만 들렸지요. 서씨 마님은 그 침묵 속에서 칠복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맑고 고요한 눈이었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서씨 마님은 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칠복은 마님이 머무는 동안 낮에는 나루터에 나가 강을 건너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해가 기울면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마님이 움막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당부했고 마님도 그 말을 따랐습니다. 칠복이 구해오는 끼니는 형편없었지요. 잡곡을 섞은 죽이거나 찬물에 적신 마른 떡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씨 마님은 군말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지요. 진사댁 안채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그 맛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칠복이 나루터로 막 나가려는데 저 멀리 강둑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칠복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지요. 칠복은 움막으로 뛰어들어가며 낮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빨리 나오셔야겠습니다. 움막 뒤편에는 칠복이 겨울을 나기 위해 파두었던 옹기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옹기 항아리 여러 개를 묻어 김치와 잡곡을 저장하는 곳이었지요. 칠복은 마님을 그 구덩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옹기 항아리들을 제치면 겨우 사람 하나가 웅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지요. 마님은 말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복은 항아리를 다시 앞으로 당겨 입구를 가리고 집더미를 그 위에 덮었지요. 진사에 수색되었습니다. 말을 탄 신복 하나와 몽둥이를 든 건달 너댓이 나루터에 들이닥쳤지요. 칠복은 빈 배 앞에서 나무 조각을 깎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루에 수상한 여인이 숨어들지 않았느냐. 칠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여인이요? 사공 저는 여인이 뭔지 잘 모릅니다요. 배 타는 사람이 오면 태우고 배 안 타는 사람이 오면 그냥 있고 그렇게 합니다요. 신복이 코웃음을 치며 움막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뒤진다. 건달들이 움막 안을 뒤집어 엎었지요. 낡은 가마니를 걷어차고 바가지를 엎어버리고 집더미를 흩어놓았습니다. 칠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건달 하나가 칠복의 멱살을 잡아 세웠습니다. 숨겼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옆으로 꺾이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지요.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칠복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요. 아궁이 앞에 꿇어앉혀진 채 매질을 당하는 동안 칠복의 시선은 옹기 구덩이 쪽으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뒤지고 찾고 엎고 나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신복은 칠복의 멱살을 한 번 더 쥐었다가 놓으며 말했지요. 다음에 또 숨겼다간 그냥 두지 않는다. 수색대가 떠나자 칠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갈비뼈 쪽이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칠복은 곧 일어나 옹기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항아리를 치우고 짚을 걷어냈지요. 마님이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서씨 마님은 칠복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터진 입술과 퉁퉁 부어오른 눈두덩이였지요. 서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었지요. 마님은 품에서 겉옷을 벗어 한쪽 소매를 뜯었습니다. 그러고는 칠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칠복에 피가 배어나는 발을 조심스럽게 잡아들었지요. 칠복은 화들짝 놀라 발을 빼려 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가만히 있거라. 서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님은 뜯어낸 소매천으로 칠복의 발을 천천히 감쌌지요. 손가락이 발등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칠복은 숨을 참았습니다. 마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타는 듯한 열기가 번졌지요. 칠복은 그 열기가 상처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색대 사이에 낯선 선비 하나가 끼어 있었다는 것을 칠복은 매질을 당하는 와중에 눈끝으로 보았지요. 선비는 수색대와 함께 움막을 뒤지지도 칠복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주위를 살피다가 수색대가 물러서자 아무 말 없이 사라졌지요. 그 눈빛이 칠복의 기억 한켠에 걸렸습니다. 수색대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 서씨 마님은 달라졌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강물 쪽을 바라보던 눈빛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빠르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의 표정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마님은 칠복을 불러 앉혔습니다. 칠복,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칠복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분부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요. 장터에 가줘야 하네. 구해와야 할 것들이 있어. 서씨 마님이 잃은 것들은 뜻밖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비단 패천 몇 조각, 백반 한 줌, 그리고 특정 약초 뿌리였지요. 마님은 칠복의 손 위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일렀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비단 패천은 장터 한켠에서 헌 옷을 파는 노점을 찾으면 될 것이고, 백반은 염색 재료를 파는 곳에 가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약초 뿌리는 약초꾼 노인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마님이 덧붙였지요. 그것들을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요? 자네는 구해오기만 하면 되네. 칠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움막을 나섰지요. 장터를 한 바퀴 도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낡은 비단 패천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지요. 헌 옷더미 사이에 버려지다시피 한 것들을 헐값에 얻어왔습니다. 백반도 어렵지 않았지요. 약초 뿌리는 장터 어귀에서 약초꾼 노인을 우연히 만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칠복을 보자마자 눈가를 찡그리며 말했지요. 어디서 맞았느냐? 얼굴 꼴이 이게 무엇냐? 칠복은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마님은 칠복이 구해온 것들을 앞에 펼쳐놓고 비단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조각은 보기에 결이 고른 것들을 골라 따로 놓았지요. 나머지는 빛이 바래거나 올이 엉긴 것들이었습니다. 마님은 칠복에게 또렷이 일렀지요. 고른 것은 곱게 염색해서 장터에 내다 팔 것이네.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데 쓸 것이야. 나머지 한 조각에는 내가 다른 것을 새길 것이네. 이 두 가지는 절대 섞이면 안 돼. 다른 것을 새긴다 하셨습니까요? 보게 되면 알 것이네. 마님은 아궁이에 물을 올렸습니다. 재를 걸러 만든 잿물에 백반을 녹였지요. 약초 뿌리를 잘게 쪼개어 함께 넣고 한참을 끓였습니다. 칠복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물끄러미 지켜보았지요. 한참 후 마님은 비단 패천 한 조각을 그 잿물에 적셔 건져내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비단을 움막 바깥 집더미 위에 펼쳐 햇빛에 말리기 시작했지요. 볕에 말라가는 비단을 바라보던 칠복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천에서 마르기 시작하면서 은은한 광택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빛의 각도에 따라 아른거리는 그 광택은 고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지요. 칠복의 눈에는
그냥 곱게 처리된 비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기법입니까요? 친정에서 배운 것이네. 쓸 데가 있을 줄은 몰랐지만 마님의 목소리에는 짧은 쓴웃음이 담겨 있었지요. 서 씨는 그날 저녁 염색에 쓰고 남은 잿물 일부를 작은 그릇에 담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치마 허리 안쪽 솔기를 뜯어 그 안에서 접혀있던 쪽지 몇 장을 꺼냈지요. 촛불 아래에서 쪽지를 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복은 마님이 그 쪽지를 꺼내는 것을 보았지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그 쪽지 위를 달릴 때마다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칠복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눈빛이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임을 알 수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서씨 마님은 잠에서 깨어 홀로 앉아 있었지요. 칠복이 구해온 붓은 가장 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손에 쥔 마님의 표정이 굳고 또 고요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마님의 얼굴 옆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마님은 비단 안감의 한쪽 귀퉁이부터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가늘고 작았지요. 그러나 그 획 하나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비상한 기억력이 수년 전 사랑채 장부에서 보았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내고 있었지요. 굴량미가 빠져나간 날짜, 빠져나간 양, 그리고 그 곡식이 흘러들어 간 상인의 이름과 뇌물을 받은 이들의 수결까지였습니다. 속치마 안에 꿰매두었던 쪽지 몇 장에 적힌 내용을 함께 대조하며 마님은 자신의 기억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채워 넣었지요. 붓이 움직이는 동안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칠복은 문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마님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그저 붓을 놀렸습니다. 글씨를 다 쓴 마님은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단 위에 새겨진 글씨는 촛불 아래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았지요. 물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보였지만 마른 뒤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였지요. 특정 물질을 섞은 잿물로 글씨를 쓰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열을 가하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서재에 놓인 오래된 서책에서 읽은 내용이었지요. 설마 이것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님은 원본 쪽지를 다시 속치마 안쪽 깊숙이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단을 들어 촛불 가까이 가져갔지요. 잠시 열기가 닿자 보이지 않던 글씨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가느다란 붉은 기운이 비단 올 사이에서 피어오르듯 선명해졌지요. 날짜, 숫자, 이름, 수결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보며 촛불을 다시 물렸지요. 글씨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비단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천이 되었지요. 마님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본 쪽지는 진사의 신복들에게 빼앗길 수 있었지요. 불에 태워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안감에 새긴 이것은 달랐지요. 들고 다녀도 눈에 띄지 않았고 군중 앞에서 즉석으로 열을 가해 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제 두 겹으로 살아남을 준비를 마쳤지요. 원본은 몸에 지니고 비단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님은 칠복을 불렀습니다. 이 비단을 맡아주게. 칠복은 마님이 내미는 비단 조각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칠복에게 일러줄 필요가 없었지요. 다만 마님은 한 가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닿으면 글씨가 나타나네. 절대 불이나 뜨거운 물 가까이 두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달라고 하면 바로 내놓게. 알겠습니다요, 마님. 칠복은 그 비단을 저고리 안쪽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옆이었지요. 비단이 체온에 닿아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마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임은 알 수 있었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생계용으로 염색한 비단 몇 조각을 팔기 위해서였지요. 마님이 직접 물을 들인 것들이라 빛깔이 곱고 결이 고왔습니다. 장터의 전이나 좌판에 내다 놓으면 팔리지 않을 일이 없었지요. 칠복은 비단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고 해가 기울기 전에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장터는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쌀전, 어물전, 포목전, 약재전이 늘어선 사이로 짐꾼들이 오가고 아낙네들이 흥정을 했습니다. 칠복은 적당한 자리를 골라 보자기를 풀었지요. 비단 조각들을 펼쳐 놓자 지나가던 이들이 한두 명씩 멈추어 살폈습니다. 칠복은 흥정을 잘할 줄 몰랐으나 마님이 미리 정해준 값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일러두었기에 그 말을 지켰지요. 한참 비단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 두 개가 사람 틈에서 나타났지요. 두부장수 막동과 약초꾼 노인이었습니다. 막동은 칠복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고 노인은 흰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칠복아. 막동이 달려와 칠복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요. 살아 있었구나. 나루터의 사흘을 나가봐도 배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약초꾼 노인도 말없이 칠복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칠복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무어라 말하려다가 그만 입술을 깨물었지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막동이 한참 뒤에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칠복아, 자네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막동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들었지요. 며칠 전에 장터 뒷골목에서 내가 이 노인 어른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봤어. 진사댁 신복 하나가 건달놈 셋을 앉혀놓고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 그러면서 이러는 게야. 그날 밤 나루터에서 서씨 마님과 낯선 사내가 함께 있는 걸 보았다고만 증언하면 된다고. 더 이상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이미 짜고 치는 판이더라고. 약초꾼 노인이 낮게 거들었습니다. 관아에 구하러 갔지. 나하고 막동이 둘이서 같이 갔어. 그런데 포교들이 죄다 진사 집에 밥 먹듯 드나드는 자들이지 않느냐.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러고 있던 참이었네. 칠복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곧 손을 폈지요. 분노보다 먼저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지요. 진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었으니 그래서 비단에 증거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목격하신 것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반드시 쓸 날이 올 것입니다. 막동과 약초꾼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단이 다 팔릴 무렵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보자기를 접으려는데 장터 한켠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고개를 들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선비 하나가 칠복이 팔던 비단 조각 쪽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하지 않은 차림새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칠복과 눈이 마주치자 선비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눈빛이었지요. 수색대 사이에 섞여 있다가 말없이 사라졌던 그 선비였습니다. 칠복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걸렸으나 당장 잡히지는 않았지요. 움막으로 돌아온 칠복은 번 것들을 마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비단 조각 하나를 잘라냈지요. 증거용 비단이 아닌 따로 남겨두었던 곱게 염색한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지요. 마님은 그것을 칠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즉에 죽은 목숨이었네. 이것은 내 마음이야.
칠복은 그 조각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빛 아래에서 비단의 빛깔이 곱게 일렁였지요. 칠복은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 바로 옆 증거 비단이 있는 그 자리였지요. 두 개의 비단이 가슴 안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마님은 양반 마님이고 자신은 천한 뱃사공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강물보다 더 넓다는 것을 칠복은 잘 알았지요. 그러나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또렷이 자각한 그 밤에 칠복은 강물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족하다. 족하다. 그렇게 되뇌며 스스로 접어버리려 했으나 가슴 속 비단 두 조각이 심장 박동에 맞춰 따뜻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지요. 나루터에서 칠복과 함께 일하던 사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갑돌이었지요. 칠복보다 2살 아래로 힘은 좋으나 게으른 편이었고 칠복이 조금이라도 뱃삭을 더 받는 날이면 눈에 질투심이 가득 찼습니다. 칠복이 바보 같다고 무시하면서도 칠복에게 오는 단골들이 자신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에 심사가 꼬여있던 사내였지요. 갑돌이 움막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은 수색대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칠복이 혼자 살기에는 밥 짓는 연기가 너무 자주 오른다는 것을 갑돌은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갑돌은 움막 뒤편에서 2사람 칫빨래가 집더미 위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칠복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쪽은 여인네 속치마였지요. 갑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갑돌이 허진사댁을 찾아간 것은 그날 저물녘이었습니다. 신복을 만나 귓속말을 나누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은자 몇 잎이 쥐어졌지요. 갑돌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이튿날 한낮이었습니다. 칠복은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오는 손님을 마주하고 있었고 서씨 마님은 움막 안에서 비단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강둑 쪽에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이번에는 훨씬 많았지요. 수색대의 규모가 전과 달랐습니다. 신복과 포졸이 합쳐 10명이 넘었고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지요. 칠복은 배를 강가에 세우고 순간 움막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뛰어갈 시간이 없었지요. 칠복은 그 자리에서 배를 강 한가운데로 밀어냈습니다. 밧줄을 끊고 노를 저어 배를 물살에 얹혀보냈지요. 수색대의 시선이 떠내려가는 배를 향했습니다. 그 사이 칠복은 강둑을 따라 움막 쪽으로 달렸지요. 숨이 턱까지 찬 채로 움막 문을 밀었습니다. 마님, 지금 당장 숲으로 나가셔야 합니다요. 뒷산 소나무 숲, 어제 제가 일러드린 곳으로 가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마님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품에 끌어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칠복은 마님이 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돌렸습니다. 수색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여인이 어디 있느냐? 칠복은 양손을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포졸 둘이 달려들어 칠복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결박은 하지 않았으나 사방을 포위한 채 끌고 갔지요. 끌려가는 도중에도 칠복의 노한 자루가 화롯불에 걸리며 반쯤 타들어갔습니다. 칠복이 수십 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노였지요. 불꽃이 노의 몸통을 핥고 지나가더니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보면서도 눈빛을 흔들지 않았지요. 수색대가 움막을 뒤집는 소리가 들렸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이미 숲속 깊이 사라진 뒤였지요.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칠복은 맞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쓰러지면 일어섰고 밀리면 다시 버텼습니다. 속으로 되뇌는 말이 있었지요. 마님은 양반 마님이시고 나는 천한 사공에 불과하다. 마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칠복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아버렸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신분의 벽 앞에 스스로 접어버리는 것. 그게 이 순간 칠복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부러진 노가 발치에 뒹굴었지요. 칠복은 매를 맞으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색대가 물러난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진사의 신복은 칠복을 마지막으로 발로 걷어차고는 침을 뱉으며 말했지요. 다음에 또 숨기면 목을 친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포졸들도 흩어졌지요. 칠복은 강가 모래밭에 쓰러진 채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맛으로 느껴졌고 갈비뼈 언저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찌릿하게 아팠지요. 그러나 칠복의 입끝에는 웃음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살았지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귓전에 가득했지요. 소용돌이 나루의 물살은 저녁 무렵이면 조금 잦아드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세차게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이었지요. 칠복은 강물을 바라보다가 발치에 뒹구는 부러진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쪽이 불에 그을려 거칠어진 채 두 동강 난노였지요. 수십 년을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두 팔로 끌어안고 강가에 앉았지요. 눈물이 모래 위에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떨어지는 눈물이었지요. 칠복은 우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한편 진사의 신복들은 강가를 돌아나가던 중에 핏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색대가 칠복을 끌고 다니며 생긴 것이었으나 그 핏자국 옆에 서씨 마님의 것으로 보이는 옷자락 한 조각이 모래 위에 걸려 있었지요. 마님이 움막에서 숲으로 빠져나가는 도중에 가시덤불에 걸려 뜯긴 것이었습니다. 신복은 그것을 집어들고 살폈지요. 진사댁 안채에서 마님이 즐겨 입던 옥색 비단의 결이었습니다. 신복은 핏자국과 옷자락을 함께 가리키며 다른 신복에게 말했지요. 강가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물살이 워낙 거센 곳이라 살아있을 리가 없사옵니다. 진사는 보고를 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씨가 죽었다면 이제 아무 거리낄 것이 없었지요. 장부를 알고 있는 입이 강물 속에 잠겼으니 횡령은 그대로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진사는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보고를 고지곳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강가에서 칠복은 부러진 노를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뜰 때까지였지요.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돌리자 나무십과 흙이 묻은 채로 서씨 마님이 서 있었지요. 숲속에 숨어서 수색대가 물러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칠복의 얼굴을 보았지요.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강가에 핏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보았지요.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칠복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칠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요? 자니가 먼저 물어볼 처지냐. 마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칠복은 피식 웃었지요. 얼굴을 보면 웃을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물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요. 이튿날 아침 서씨 마님과 칠복은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색대가 이미 한 번 뒤진 곳이었으나 갑돌이 밀고를 한 이상 언제 또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나루터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 빈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무며 교루 사이에 칠복이 짚을 엮어 임시로 처마를 만들었고 마님은 그 아래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칠복은 마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이제 그만 여기서 물러나는 것이 옳겠습니다요. 마님이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말인가?
천한 것이 곁에 있으면 마님께 누가 됩니다요. 마님은 양반 마님이시고 저는 사공이고요. 마님 혼자 움직이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요. 친정 쪽으로 몸을 피하시거나 먼 고을로 넘어가시거나. 칠복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스스로도 그 흔들림을 느꼈기에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서씨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칠복의 소매를 잡아 돌려 세웠지요. 칠복이 눈을 피하려 해도 마님의 시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천하다 귀하다 따지는 건 저 자들이나 할 짓이오. 나는 지금 칠복 그대가 필요하오. 칠복은 그 말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이어 말했지요. 도망자로 살면 진사는 평생 그 장부를 묻고 살 것이오. 내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더욱 그렇겠지요. 그 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살을 정실로 올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볼 수는 없소. 마님, 그렇다면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요? 비단이 있지 않소. 증거가 있소. 그리고 잔이가 있소. 마님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지요. 도망자의 눈이 아니라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눈을 마주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요. 마님은 집 그늘 아래에 다시 앉아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사가 서씨를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생길 것이었지요. 그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틀림없이 화살을 정실로 올리는 잔치가 열리는 날일 것이었지요. 관아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치러지는 잔치, 인근 고을 양반과 상인과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군중이 있어야 했지요. 증거는 군중 앞에서 드러나야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님은 남은 비단을 다시 펼쳐보며 마지막 승부수를 가다듬었지요. 칠복은 그 옆에서 부러진 노의 한쪽 동강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버리지 않고 품에 넣었지요. 마님이 그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부러진 것을 왜 들고 다니는가? 버리기가 아깝습니다요. 마님은 잠시 칠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을 거두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두 사람 모두 굳이 말하지 않았지요. 진사는 서씨가 죽었다고 확신한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을 정실로 올리는 잔치를 관아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열겠다고 선포했지요. 고을원님은 눈살을 찌푸렸으나 진사의 세도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고을 양반들에게 청첩을 돌렸고 장터에도 소문이 퍼졌지요. 잔치는 보름 후에 열릴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숲속 빈터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장터에 나갔다 돌아온 칠복이 마님에게 전했지요. 마님, 진사가 잔치를 연다 합니다요. 관아 마당에서 공개로 한다 하고요. 마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보름이었지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지요. 이쪽의 준비도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마님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잔치날이 우리에게도 그날이요. 두 사람은 보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마님은 칠복에게 잔치에 쓰이는 짐꾼 차림을 구해오게 했지요. 자신은 노파 차림으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흰머리를 섞은 가발을 만들고 얼굴에 황토를 발라 피부빛을 어둡게 했지요. 멀리서 보면 여든 가까운 노파처럼 보일만 했습니다. 잔치날 관아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들썩였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심부름꾼들이 오가고 풍악 소리가 담장 밖까지 넘쳐 흘렀지요. 구경꾼들이 담장 주위로 몰려들었고 관아 마당 안에도 양반과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화사는 화려한 홍색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지요.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은 냉정하게 주위를 훑고 있었지요. 칠복과 마님은 구경꾼 틈에 섞여 관아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칠복은 등에 짐 보따리를 메고 있었지요. 그 안에 부러진 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허리를 굽힌 채 지팡이를 짚으며 칠복의 뒤를 따랐지요.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칠복은 마님과 미리 짜둔 계책에 따라 조용히 부엌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잔치 음식을 조리하던 커다란 가마솥이 마당 한켠에서 펄펄 끓고 있었지요. 육수 냄새와 기름 냄새가 마당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두꺼운 사기 사발을 하나 집어들고 가마솥 곁에서 물이 끓는 것을 확인했지요. 마님이 비단을 펼치는 순간 뜨거운 물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사기 사발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 짐 보따리 사이에 끼워두고 칠복은 그 자리에서 신호를 기다렸지요. 잔치는 한창이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음식이 돌았지요. 진사는 상석에서 오랜만에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화사는 그런 진사를 바라보며 속으로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번영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이었지요. 군중 한가운데서 마님이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마님이 몸을 세우며 가발을 벗어냈습니다. 황토를 발라 어둡게 만들었던 얼굴을 소매로 닦아냈지요. 변장이 거치자 서씨 마님의 얼굴이 군중 앞에 드러났습니다. 잔치 마당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양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지요. 강물에 던져 죽인 줄 알았던 정실이 잔치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래도 서씨 마님은 그 자리에 있었지요. 진사의 눈빛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지요. 저 귀신을 잡아라. 죽은 자가 나타났다. 신복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군중이 뒤로 물러서며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혼란이 순식간에 마당을 덮쳤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신복 2명이 칠복을 찾아내 팔을 비틀어 잡았지요. 칠복은 짐 보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버텼으나 인원이 많았습니다. 저 천한 사공놈을 먼저 목패겠다. 진사가 칼을 들이대며 명했지요. 신복 하나가 칼을 빼어 칠복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군중의 비명 소리가 높아졌지요.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칠복을 바라보는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복이 짐 보따리 속에서 부러진 노를 끌어당겼습니다. 한쪽이 불에 그을려 거칠어진 채 두 동강난 노였지요. 칠복은 그것을 두 손으로 치켜들고 목에 닿은 칼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신복들이 달려들었으나 칠복은 노를 옆으로 휘두르며 물러서지 않았지요. 군중의 눈에 반쯤 불탄 채 부러진 낡은 노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사내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지요. 칠복이 마님 앞에 서며 소리쳤습니다. 내 배는 잃었으나 이 사람은 잃을 수 없다. 목소리가 관아 마당 전체에 퍼졌지요. 풍악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군중이 숨을 삼켰지요. 진사의 신복들이 다시 칠복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칠복은 한 손으로 노를 치켜든 채 나머지 손으로 짐 보따리 속 사기 사발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사기 사발 안에 담긴 뜨거운 물이 철벅 소리를 냈지요. 사발을 품에 안은 채 칠복은 마님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님은 그 눈빛을 보았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군중을 향해 몸을 돌렸지요. 품에서 비단을 꺼내 들며 또렷하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비단을 보시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잔치 마당에 모인 수백의 시선이
일제히 서씨 마님의 손에 들린 비단으로 쏠렸지요. 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사는 그 순간 상석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마당을 내려다보았지요. 냉정하게 돌아가는 화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지요. 마당 위에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서씨 마님의 손에 들린 비단은 햇빛 아래에서 고운 빛깔로 일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곱게 염색된 비단 한 조각이었지요. 군중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진사는 달랐지요. 허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여인이 강물에서 살아남아 잔치 마당까지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지요. 빈손으로 왔을 리 없다는 것을 허진사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저 미친 여인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 잡아라. 허진사가 다시 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군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정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군중의 이목은 마님께 쏠려 있었지요. 신복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구경꾼들이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허진사의 세도를 두려워하면서도 구경거리 앞에서는 쉬이 비켜서지 않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향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 비단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오. 눈으로 확인하시오. 칠복이 마님의 눈짓을 받았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사기 사발을 꺼내 들었지요. 뜨거운 물이 아직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바로 곁에서 채워온 것이었으니 한동안은 식지 않을 열기였지요. 칠복은 마님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마님이 비단을 두 손으로 넓게 펼쳐 들었지요. 칠복이 가슴에 품고 있던 작은 비단 조각도 함께였습니다. 마님이 잘라 칠복에게 쥐어주었던 바로 그 한 조각이었지요. 두 조각의 비단이 군중 앞에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진사가 코웃음을 쳤지요. 비단 한 조각으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이 자리를 망신으로 얼룩지게 할 셈이냐. 마님은 허진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보았지요. 고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장터에서 늘 마주치던 얼굴들, 나루터를 드나들던 얼굴들, 허진사 댁의 세도 아래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얼굴들이었지요. 마님은 그 얼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이 자리에 서 계시오. 곧 보이게 될 것이오. 칠복이 사기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사발 안에서 찰랑거렸지요. 군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사의 신복들이 달려들려 하자 고을 사람 몇이 팔을 뻗어 막아섰지요. 뒤에서 구경하던 이들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관아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마님이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칠복이 사기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비단 위로 단숨에 쏟아졌지요. 김이 피어오르며 비단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군중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몰려들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비단이 햇빛 아래 축축하게 늘어질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한 획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가늘고 붉은 선이었지요. 그 다음에 또 한 획, 그리고 숫자, 그리고 이름이었습니다. 비단 꽃무늬 사이로 붉은 글씨가 번지듯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굴량미가 빠져나간 날짜, 빠져나간 양, 곡식을 사들인 시전 상인의 이름, 그리고 뇌물을 받은 이들의 수결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그것은 더욱 선명했지요.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무엇냐? 글씨다. 비단에 글씨가 있었다. 날짜가 보인다. 숫자도 있어. 수런거림이 마당 전체로 번졌지요. 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상석 팔걸이를 붙잡았지요. 신복들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지요. 고을원님은 눈을 크게 뜨고 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화려한 홍색 치마 저고리가 햇빛 아래 빛났습니다. 그러나 화사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지요. 화사는 천천히 상석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진사가 굳어진 목소리로 말했지요. 화사야, 어딜 가느냐? 화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군중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진사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 확실해진 이 순간 함께 가라앉을 이유가 없었지요. 화사는 수년간 진사의 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을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굴량미 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직접 목격한 것들, 신복이 건달에게 돈을 건네며 서씨 마님을 모함하라고 이르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들은 것, 서씨 마님을 강물에 던지라는 명이 어느 날 밤 사랑채에서 내려진 것까지였지요. 화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없었지요. 그저 사실만을 또렷하게 고했습니다. 군중이 쉽사리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진사의 신복 몇이 화사를 막으려 했으나 고을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뒤편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지요. 장터에서 비단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 선비였습니다. 수색대 속에 섞여 있다가 말없이 사라졌던 그 눈빛이었지요. 선비는 군중을 헤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오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패였지요. 둥글고 묵직한 마패가 햇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에 관아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풍악은 이미 오래전에 멎어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마패를 들고 군중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증 없이 세도가를 치면 오히려 무고죄에 엮이는 법이요.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요. 진사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신복들이 하나둘 몸을 뒤로 빼기 시작했지요. 포졸들이 달려와 진사의 양팔을 잡아 포박했습니다. 진사는 입을 열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수년간 쌓아올린 것이 비단 한 조각 위에서 붉게 드러나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칠복을 바라보았지요. 이 사내가 없었다면 이 진실은 끝내 강물 속에 잠겼을 것이요. 이 사내의 면천을 임금께 주청할 것이요. 그 말이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지요. 칠복은 부러진 노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었지요.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이 칠복의 곁에 섰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복의 옆에 서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관할을 장악한 다음 날부터 진사와 관련된 진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진사의 사랑채를 뒤지자 두꺼운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서씨 마님이 비단에 새긴 내용과 대조하니 단 한 항목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비상한 기억력이 옮겨 적은 것이 그만큼 정확했지요. 암행어사는 서씨 마님을 불러 앉히고 장부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마님은 막힘없이 대답했지요. 어느 해 어느 달에 얼마가 빠져나갔고 그것이 어느 상인의 손을 거쳐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까지였습니다. 진사가 서씨에게 씌운 누명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지요. 장터 뒷골목에서 건달에게 위증을 사주한 신복이 이미 잡혀 있었고 그 신복이 실토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복의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다른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때 두부장수 막동과 약초꾼 노인이 관아 앞으로 나섰지요.
막동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았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 허진사댁 신복이 건달놈들을 앉혀놓고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지요. 그날 밤 나루터에서 서씨 마님과 낯선 사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만 하면 된다는 말도 들었고요. 약초꾼 노인이 천천히 거들었습니다. 진작 구하러 갔으나 포교들이 죄다 진사편이라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오신 오늘에야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암행어사는 두 사람의 증언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막동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결을 눌렀지요.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닿은 자리였습니다. 막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으나 훔치지 않았지요. 나루터 단골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칠복이 수십 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언하는 것이었지요. 뱃삭도 없는 이를 그냥 태워보냈다는 것, 굶주린 이에게 자신의 끼니를 나눠주었다는 것, 버려진 개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요. 강가에 앉아 부러진 노를 손에 쥐고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알았다 해도 말리러 갔을 것이었습니다. 칠복이 평소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증인으로 남게 한 것이었지요. 팔다 남은 부서진 두부 한 모, 말린 열매 한 줌,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감사히 여기던 눈빛이 쌓여서 결국 이 자리에서 진실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암행어사가 칠복을 불렀지요. 칠복은 강가에서 관하로 불려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칠복을 마주 앉히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지요. 두려웠겠소. 칠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이 살아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요. 암행어사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면천 주청 외에 따로 바라는 것이 있소. 칠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새, 노 하나 갖고 싶습니다요. 암행어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지요. 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장부의 이름이 옳은 이들도 하나씩 관하로 불려왔지요. 뇌물을 받은 자들은 관직을 빼앗겼고 위증에 가담한 건달들은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진사가 수년에 걸쳐 촘촘하게 쌓아올린 것이 열흘도 되지 않아 모두 허물어졌지요. 서씨 마님은 억울함이 풀리며 가문의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친정 쪽 어른들이 달려왔고 마님을 보자마자 통곡했지요. 마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재가로 칠복의 면천이 확정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주청한 지 보름만이었지요. 고을의 문서가 내려왔고 칠복은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서를 손에 쥔 칠복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칠복에게 마님이 그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칠복은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면천이 확정된 것과 서씨 마님이 칠복을 정식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친족과 마을 어른들의 반발이 거셌지요. 사공 출신의 사내를, 그것도 엊그제까지 천민이었던 자를 양반 집안 과부가 맞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친정 쪽 어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서씨 마님을 따로 불러 앉혔지요. 생각을 고쳐라. 네가 겪은 것을 생각하면 어찌 모르겠느냐만 그래도 가문이 있고 체면이 있느니라. 서씨 마님은 그 어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저 강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천하다 귀하다 따지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지요. 저는 살아있으니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어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지요. 마님의 눈빛 앞에서는
어떤 말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혼례는 늦가을에 치러졌습니다. 번잡하지 않았지요. 마님의 뜻이었습니다. 친족 몇과 고을 사람들이 모였고 암행어사도 자리를 지켰지요. 칠복은 혼례 내내 얼굴이 붉었습니다. 마님 앞에 서서 절을 올리는 내내 손이 떨렸지요. 마님은 칠복의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혼례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막동이 앞으로 나섰지요. 손에는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터에 내다 파는 두부 중에서 가장 반듯하고 크고 예쁜 것으로 골라온 것이었지요. 모서리 하나 부서지지 않은 단단하고 매끈한 두부였습니다. 막동은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칠복 앞에 내밀었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나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복도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저 두 손을 내밀어 그 두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반듯하고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올라왔지요. 칠복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전 부서진 두부를 두 손으로 받아 허리를 굽히던 나루터가 떠올랐지요. 그 두부와 이 두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강물이 흘렀는지를 칠복은 생각했습니다. 화사는 그날 혼례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증언의 대가로 재산 몰수는 면했으나 고을에서 쫓겨나 먼 곳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화사가 짐을 꾸리며 고을을 벗어나던 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냉정한 선택이 냉정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것이 화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이 흘리는 눈물에 자신이 젖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화사만이 알 것이었습니다. 몰수된 허 진사의 재산은 암행어사와 관아의 결정으로 나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군졸들의 가족에게 일부가 돌아갔지요. 군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장에서 쓰러진 이들의 가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서씨 가문에 반환되었지요. 오랫동안 빼앗겼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하루아침에 고을에서 손꼽히는 만석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서씨 마님의 재산이 칠복의 것이기도 한 것이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온 일꾼들이 칠복을 주인 나으리라 불렀습니다. 칠복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긁적였지요. 나으리라는 말이 자신에게 붙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마님이 비단 옷을 골라 칠복에게 내밀었을 때 칠복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부드러운 감촉이었지요. 거울 앞에 서자 칠복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마님이 그 옆에서 매무새를 고쳐주었지요. 두 사람은 잠시 거울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허리에 옹이진 손을 가진 사내와 단아한 미인인 마님이었지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칠복은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이 아직 잠든 시각이었지요. 칠복은 비단 옷을 입은 채로 소용돌이 나루터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그렇듯 돌고 있었지요. 소용돌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새로 장만한 노를 손에 쥐었지요. 단단하고 곧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손 안에 쥐어지는 감촉이 낯설었지요. 그러나 한 번 강물 위에 대자 몸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강물 위에서 살아온 손과 어깨와 허리가 각자 자리를 찾아 움직였지요. 강을 건너고 싶은 사람들이 나루터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온 아낙네와 짐을 진 머슴이었지요. 칠복이 배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낙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공 어른, 오늘도 건네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요. 뱃삭스요. 없어도 됩니다요. 아낙니가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짐을 진 머슴도 뒤를 따랐지요. 칠복은 노를 저으며
배를 강 한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소용돌이 나루의 물살이 배를 밀어내려 했지요. 칠복은 그것을 노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수십 년을 이 물살과 싸워온 손목이었지요. 새 노가 물을 가르며 배를 나아가게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배가 닿았을 때 안악리가 내리며 칠복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칠복은 나으리라는 말에 고개를 긁적였지요. 그리고 배를 돌려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가난한 이가 오면 뱃삭을 받지 않았지요. 짐이 무거운 이가 오면 짐을 실어주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새 노를 손에 쥔 것만 달라졌을 뿐 나머지는 예전 바보 사공 그대로였지요.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나루터 위쪽 강둑에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점심을 싸 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강둑 위에 서서 배를 젓는 칠복을 바라보았지요. 칠복이 마님을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마님도 손을 들었지요. 강바람이 마님의 옷자락을 날렸고 소용돌이 나루의 물살은 오늘도 변함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 물살을 가르며 강둑 쪽으로 노를 저었지요. 마님이 강둑 아래로 내려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웃음이었지요. 강물에 던져진 사람을 건진 것은 바보 사공의 손이었으나 그 바보의 손에서 피어난 진심이 결국 세상의 정의를 건져 올렸지요. 두부 한 모도 말린 열매 한 줌도 부러진 노 한 자루도 허투루 된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큰 것을 지켜낸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